집안일로 그렇게 고생을 해도 시어머니는 나를 낭비가 심하다며 나무랐다. 조금이라도 돈을 쓰기만 하면 그녀는 끝도 없이 잔소리를 퍼부었다. 채소를 왜 사니? 시장에 나가면 주워도 얼마든지 있잖아. 약 다 떨어지면 그냥 운동해. 몸을 단련하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 전기가 고장나면 직접 고치면 되지. 왜 쓸데없이 돈을 버려? 전생에 나는 이런 지출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절대 아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내가 돈을 전혀 관리할 줄 모르고 그저 집안을 탕진한다고 여겼다. 아들이 커가면서 옆집이 자식에게 집도 사고 차도 사주는 걸 보더니 나를 향해 왜 우리는 저축한 게 하나도 없냐며 원망하기 시작했다. 내가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들은 끝내 병원비조차 내주지 않았다. 내가 살든 죽든 상관없다는 듯 외면하며 차갑게 말했다. 네가 그동안 좀 아껴 썼으면 지금쯤 돈이 있어서 치료도 했을 텐데. 그렇게 나는 허무하게 죽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인생은 한 번 더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 생에는 그들의 말대로 정말 궁상맞게 살아보리라. 끝까지 절약해? 그들이 또 뭐라고 하는지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내 앞에 놓인 고깃덩어리를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 다시 살아났다. 멍하니 서 있는데 정육점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 고기 사요? 오늘 아침에 막 잡아서 고기가 아주 싱싱해요. 얼마나 드릴까요? 나는 흠칫 놀라 정신이 들었다. 여긴 전생에서 내가 늘 고기를 사던 그 가게였다. 그때마다 시어머니 장구라는 나를 원망하며 말했다. 고기를 그렇게 많이 사서 뭐 하려고? 절약할 줄도 모르고 맨날 돈만 쓰고 시장에서 주운 걸로도 충분하잖아. 우리 아들이 이런 낭비벽 심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게 참 팔자도 더럽네. 그녀의 비난은 결국 습관처럼 굳어졌다. 내가 무언가를 사기만 하면 꼭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처음엔 남편과 아들이 내 편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남편조차 나를 탓했다. 1,000원을 주면 1,000원을 다 쓰고 단 한 푼도 남기질 않잖아. 아들이 성인이 된 후 옆집이 자식에게 집도 차도 마련해주는 걸 보더니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모든 게 내 탓이라고. 내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들어서 집안에 돈이 하나도 모이지 않았다고. 결국 내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살려줘. 치료비만 내줘. 그러나 그들은 차갑게 거절했다. 그리고 끝내 나는 외롭게 죽음을 맞았다. 하지만 내가 죽고 난 직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2억 원을 꺼내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내주었다. 알고 보니 집안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었다. 단지 그 돈이 한 번도 내 손에 들어온 적이 없었을 뿐. 이번 생 다시 살아난 나는 시어머니의 독서를 떠올리며 정육점 주인에게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고기 안 사요. 주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안 사신다고요? 오늘 막 잡은 고기인데. 지난번엔 아드님 생일이라고 2근이나 챙겨달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필요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내가 들고 온 배춧단을 보고 멍하니 서더니 한참 후에야 물었다. 고기 안 샀어? 내일은 아들 생일이잖아? 나는 화를 꾹 참으며 웃었다. 고기라니, 야, 너무 비싸잖아. 당신도 맨날 그러지 않았어? 내가 돈 1,000원을 받으면 1,000원 다 쓰고 절약할 줄 모른다고. 당신 말대로 남의 아내는 월 50만 원으로도 잘 사는데 나는 몇백만 원을 받아도 늘 부족하다고. 그래서 나 이제 절약하려고. 그런데 왜 또 불만이야?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내 손에 들린 배추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입을 열려다 끝내 아무 말도 못했다. 그도 알았다. 분명 과거에 자기 입으로 했던 말이라는 것을. 예전엔 시어머니가 나를 낭비한다며 구박할 때 그는 옆에서 맞장구 치거나 침묵으로 동의했다. 시간이 흐르자 결국 그도 나를 가정살림을 모르는 여자라 믿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도 그는 불편해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의 생일상에 배추만 올릴 순 없으니까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난번 내가 하오하오 생일이라고 고기를 샀을 때 어머니가 1년 내내 잔소리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다시는 고기 사지 말라고 못 박으셨고요. 그가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마침 들어왔다. 손에는 시장에서 주워온 채소 봉지가 들려 있었다. 아직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도 보지 못하고 그녀는 버릇처럼 내뱉었다. 또 쓸데없는데 돈 쓴 거 아니야? 채소는 길바닥에도 널렸는데 봐, 내가 이렇게 한가득 주워왔잖아.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꼭 고기를 사야 속이 시원해? 생일이라고? 고기 안 먹는다고 굶어 죽기라도 해. 우리 때는 먹을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 누가 매일 고기 먹는 걸 꿈꿨다고? 그 말에 남편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어색하게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아들을 꾸짖었다. 넌 너무 물러터졌어. 우리 집이 금덩이 산이라도 있는 줄 아니? 이렇게 돈을 펑펑 쓰게 두다니. 하오하오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호강만 하면 커서 뭐가 되겠니? 생일이면 다야? 채소만 있어도 충분해. 남편은 민망한 듯 나를 바라봤다. 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당신은 정말 눈치가 없네. 어머니 말씀처럼 안 먹으면 그만이죠.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내 대답에 시어머니는 순간 굳어버렸다. 그리고 내 손에 들린 배추만 보자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정말 고기 안 산 거야? 나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얌전한 척 오히려 억울한 기색까지 띠며 말했다. 어머니, 아침에 직접 고기 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어머니 말씀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싼 배추만 사왔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다래졌다. 하지만 내일은 하오하오 생일인데 나는 순진한 척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죠?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가 너무 호강하면 안 된다고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채 변명했다. 네, 내가 그냥 네가 낭비할까봐 그런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앞으로 절대 낭비하지 않을게요. 어머니 말씀이 옳아요. 이제부터 우리 집은 어머니가 주워온 채소만 먹으면 충분하죠. 다만 오늘은 제가 실수로 배추를 하나 사버려서 환불도 못하고 아까워 죽겠네요. 말하며 그녀의 얼굴빛을 살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 얼굴은 창백해지고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결국 그녀가 원하는 건 손주가 굶는 게 아니었다. 다만 나에게 낭비하는 며느리라는 낙인을 찍고 싶었을 뿐. 예전엔 내가 아들을 생각해 뭐든 샀으니 그녀는 몇 마디 툭 내뱉으면 체면도 지키고 손해도 안 봤다. 그러나 이번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사지 않으니 그녀가 오히려 허둥대며 나를 떠보는 듯 말했다. 하지만 내일은 하오하오 생일이잖아. 1년에 한 번인데. 애가 손꼽아 기다리던 날인데 친구들까지 데려온다잖아. 남편도 서둘러 맞장구 쳤다. 그래, 내일 아들이 친구들을 데려오는데 최소 6가지는 차려야지. 둘 다 나를 바라보며 은근히 기대 어린 눈빛을 보냈다. 내가 아들을 위해 스스로 고기를 사겠다고 나서길 바라는 눈치였다. 나는 못 알아들은 척 시어머니에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그럼 내일은 더 일찍 나가셔서 채소를 많이 주워 오셔야겠네요. 혹시 깜빡하실까봐 제가 알람이라도 맞춰드릴까요? 시장 몇 군데 더 들르셔야 충분히 주워 올 수 있을 테니까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남편의 표정도 어두워졌다. 나는 신경도 쓰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은 듯 식탁에서 계속 아들 생일 이야기를 꺼냈다. 내일 네 생일인데 하오하오는 뭘 먹고 싶어?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나 돼지고기 장조림 먹고 싶어. 남편은 재빨리 나를 보았다. 내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자 어쩔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흘끗 쳐다봤다. 시어머니는 곧장 거들며 말했다. 돼지고기 장조림 맛있지? 오늘 아침에 시장 가보니 막 잡은 돼지고기 나오더라. 얼마나 신선하던지. 그걸로 장조림 하면 하오하오가 2그릇은 거뜬히 먹겠네? 남편도 덧붙였다. 요즘 고기도 싸잖아. 2근 정도 사도 몇만 원밖에 안 해. 생일인데 고기는 있어야지. 작년 생일엔 생선에 갈비에 온갖 반찬 다 있었잖아. 나는 두 사람이 교묘하게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바라봤다. 하지만 정작 누구도 고기를 사겠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진짜 속내는 분명했다. 내 입으로 고기를 사겠다고 말하게 만들어 나중에 이웃들에게 또 낭비하는 며느리라 떠벌리려는 것. 나는 고개를 들어 웃었다. 맞아요. 지난번에 생일상 크게 차렸더니 어머니가 1년 내내 잔소리하셨잖아요. 이번엔 반드시 교훈을 살려서 한 푼도 낭비하지 않겠어요. 내 말이 끝나자 식탁 위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남편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추더니 집어 올린 채소가 다시 그릇으로 떨어졌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나를 노려봤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더듬거렸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공손히 웃으며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저는 다 먹었어요. 내일도 어머니가 채소 많이 주워 오셔야겠네요. 두 사람은 입을 다문 채 밥만 뜯었다. 하지만 나는 눈치챘다. 그들 마음속엔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마도 내가 화가 나서 잠시 고집 부릴 뿐 결국 아들을 위해 몰래 고기를 사올 거라 믿고 있는 듯 했다. 전생에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다음 날 새벽 해가 막 떠오르자 시어머니가 거실을 분주히 오가며 일부러 중얼거렸다. 아이고, 오늘 시장 사람 엄청 많겠네. 고기 막 잡아온 거 늦게 가면 다 쓸려가 버릴 텐데. 남편도 그 소리를 듣더니 나를 흔들며 말했다. 일어나 빨리 가서 고기 사와.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다시 돌아 누웠다. 남편보다 조금 늦게 출근하는 나는 아침을 여유롭게 챙겨 먹으며 그저 대꾸했다. 응? 출근 전 그는 또다시 못 박듯 말했다. 하오하오가 친구들 데려온대. 네가 알아서 준비해.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손으로 향했다.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걸 보자 황급히 물었다. 벌써 왔니? 왜 정육점 안 들렀어? 나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되물었다. 정육점에 왜 가요? 시어머니는 옷자락을 움켜쥔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하오하오가 곧 친구들 데려오잖니. 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워온 채소로 바로 요리할게요. 말을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침부터 주워온 채소는 이미 시들어 축 늘어져 있었다. 겨우 고를 만한 것만 모아 접시에 담으니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거기에 남은 감자 몇 달, 어제 먹다 남은 배추까지 보태어 겨우 3가지 반찬이 완성됐다. 시든 채소 볶음, 감자채 볶음, 배추 볶음, 양념도 기름과 소금만 간신히 넣었다. 절약이 우선이니까. 시어머니는 그 초라한 상차림을 보며 얼굴이 푸르죽죽해졌다. 나를 따라다니며 다급하게 말했다. 이걸로 어떻게 배가 차겠니? 나는 태연히 웃었다. 괜찮아요. 물 많이 마시면 되죠. 밥상이 막 차려지자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아들과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하오하오는 신나서 외쳤다. 엄마, 고기 장조림 다 됐어? 케이크는? 과일 맛이야? 초코야? 기대 가득한 얼굴로 달려와 식탁을 본 순간 그의 몸이 굳어버렸다. 두 친구도 멍하니 서 있었다. 초록색 점퍼를 입은 아이가 조심스레 말했다. 하오하오, 왜 반찬이 전부 채소뿐이야. 모자를 쓴 다른 아이는 대놓고 말했다. 우리 집은 생일이면 케이크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은데 너희 집은 왜 이거밖에 없어? 하오하오,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마 예전엔 맛있는 거 많이 해줬단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 아마 아직 준비 중이실 거야. 남편도 그제야 식탁을 보고 놀라서 물었다. 여보, 이게 다야? 나는 식탁을 가리키며 담담히 말했다. 그래요. 집에 있는 재료로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그러고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휘둥그레지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전생에 나는 아들이 억울할까봐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생일이면 친구들을 불러 성대한 잔치를 차려주곤 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꾸지람과 아들의 차가운 말뿐이었다. 엄마, 그럴 필요가 없어. 나는 잘 먹을 필요도 없어. 배추만 먹어도 돼. 할머니 화나지 않게 해. 그리고 결국 가장 먼저 나를 버린 것도 그 아들이었다. 병원에서 집으로 나를 데려와 밥도 물도 주지 않은 채 반쯤 살아있는 나를 방치해 죽게 만든 건 바로 그 아이였다. 그래서 이번 생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그의 얼굴을 보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하우하우, 할머니가 절약해야 한다고 하셨잖아. 사치하면 안 된대. 네가 고기를 먹으면 할머니가 또 화내실 거야. 너도? 엄마는 반드시 할머니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었지. 자, 우리 밥 먹자. 나는 모두를 불러 앉혔다. 남편도 급히 거들었다. 그래, 밥 먹자. 채소도 맛있잖아. 그러나 아들의 눈은 식탁 위 새 접시 반찬을 바라보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초록색 점퍼를 입은 아이가 말했다. 그만, 우리 안 먹을래, 갈게. 다른 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맞아, 우리 집은 밥상에 고기라도 올라와. 알았으면 여기 안 왔지. 두 아이가 번갈아 뱉어내는 말에 아들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은 이를 악물고 아이들을 문까지 배웅했다.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진작부터 안절부절 못했는데 하오하오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급히 달려와 다정한 척 위로했다. 하오하오 그만 울어. 착한 아이지. 그러나 아들은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전부 다 할머니 때문이야. 내 친구들이 다 가버렸어. 나를 비웃었다고. 할머니는 항상 이래. 엄마가 뭐 사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도 내 생일인데 고기 한 점도 없어. 나 할머니가 싫어. 잠시 후 남편이 돌아와 울고 있는 아들과 허둥대는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나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리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되물었다. 내가 뭘? 그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아들 생일인데 고기 정도는 사야지 않겠어? 시어머니도 불같이 소리쳤다. 그래,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애를 창피하게 만들다니 네가 사람이야? 나는 마치 억울하다는 듯 성내었다. 매정하다니?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무언가 사면 낭비라고 욕하고 절약하라고 했던 게 누군데? 그래서 절약했더니 이번엔 또 불만이야. 대체 날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건데? 내 말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결국 목소리를 낮췄다. 됐어, 그냥 밥이나 먹자. 절약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고기 안 먹어도 괜찮아. 아들은 억지로 의자에 앉혀져 시큰둥하게 시든 채소 몇 가닥을 젓가락에 집었다. 그리고 그날의 굴욕은 곧 학교 전체로 퍼졌다. 아들은 친구들에게 배추소년이라 놀림을 당했고 심지어는 대놓고 묻는 아이도 있었다. 너희 집 고기 한 점도 못 사 먹을 정도로 가난해? 그날 이후 아들은 할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며 전처럼 돌아가자고 떼를 썼다. 하지만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용없었다. 그날부터 우리 집 밥상은 매 끼니마다 채소 잔치로 변해갔다. 무엇을 먹을지는 전적으로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주워온 것에 달려 있었다. 시들시들한 배추 씹히거나 쭈글쭈글한 무 그뿐이었다. 예전엔 아들이 성장기에 있다는 이유로 과일, 우유, 간식까지 부족함 없이 챙겨줬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 불과 보름이 지나자 남편이 먼저 못 버티고 나를 불렀다. 여보, 애가 아직 어리잖아. 맨날 채소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 나는 놀란 척 눈을 크게 뜨며 답했다. 근데 시어머니가 주워오는 게 이게 전부잖아. 절약하려면 채식해야지. 당신이 매달 주는 돈이 6,000원인데 4,000원은 월세로 나가고 남은 2,000원으로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다 내면 겨우 1,000원 남아. 그걸로 무슨 고기를 사? 남편은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도 끝내 중얼거렸다. 고기 조금 사는데 얼마 든다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 월급은 이미 다 썼어. 지난달에 어머니 약값도 해주고 병원비 내고 하오하오 학원비도 다 내가 냈잖아. 게다가 절약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나중에 집도 사고 차도 사줄 거 아냐. 남편은 한참 나를 노려보았지만 나는 담담히 받아쳤다. 결국 그는 백기를 들었다. 알았어. 다음 달부터는 500 더 줄게. 그걸로 고기도 좀 사고 더 이상 온 식구가 배추만 먹진 않게 해줘.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500원으로 4명이 먹으라고? 하루에 5원도 안 되는데.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했다. 필요 없어. 나 야근해야 하니까 앞으로 장은 당신이 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밥 먹는데 얼마나 든다고. 500이면 충분하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장을 본 첫날부터 그는 100을 넘게 써버렸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500은 다 바닥났다. 한 달이 지나자 그가 쓴 돈은
내가 3천으로 살림을 꾸리던 때보다 2배 이상 불어났다. 남편은 영수증을 붙잡고 멍하니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지? 고기 몇 번 사고 과일 좀 사고 몇 번 외식했을 뿐인데 어떻게 벌써 3천이 넘냐고. 나는 옆에서 전생의 그를 그대로 흉내내며 비웃었다. 당신은 정말 돈을 펑펑 쓰는구나. 너무 낭비 심한 거 아니야? 1,000년? 솔직히 말해. 몰래 비자금 숨겨둔 거지.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든다고? 그는 말문이 막혔고 시어머니조차 남편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수증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번 달 당신은 예산을 초과했어. 다음 달엔 반드시 500 안에서 써.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말 한마디 못했다. 결국 나중엔 시어머니가 자기 돈을 보태줘야 간신히 500이라는 한도를 지킬 수 있었다. 세월은 흘러 내가 사준 시어머니의 약은 이미 다 떨어졌다. 예전 같으면 약 떨어지면 그만이지 운동하면 건강해져 라며 큰소리치던 그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정말 약을 더 사주지 않자 불안해진 듯 은근히 신호를 보냈다. 빈 약통을 들고 거실을 서너 번 오가며 한숨을 쉬듯 중얼거렸다. 내가 태연하자 결국 참지 못하고 다가왔다. 요즘 나 자꾸 어지러운 것 같아. 그제야 나는 고개를 들어 걱정하는 척 물었다. 어머니, 혹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아침마다 동네 2바퀴 돌면 약보다 낫다고. 내일은 1,000년이랑 같이 좀 더 오래 걸으세요. 내가 말을 막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채 빈 약통을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2달 뒤 결국 약을 끊은 탓에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내가 병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퇴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며느리도 왔네. 나 입원 필요 없다고 했잖아. 큰 병원은 하루에 몇 천이나 든다니까 돈 낭비지 뭐야. 쓸데없이 돈 쓰자고 우기질 마라. 그녀는 말을 하면서도 은근히 나를 흘깃거렸다. 눈빛 속에는 전생과 똑같은 기대가 담겨 있었다. 예전이라면 내가 다급히 달려가 간호사 불러오고 비싼 약을 사다 드렸으니까. 하지만 이번 생에 나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오늘 바로 퇴원하시죠. 제가 모시고 작은 의원으로 가면 돼요. 내 대답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네가 작은 의원으로 간다고? 방금 의사가 며칠은 더 입원하라 했잖아. 나는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입원하고 싶으세요?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내가 언제 돈을 그렇게 낭비했니? 큰 병원은 다 사기야. 난 아무 병도 없어. 돈이나 뜯어내려는 거지. 그 말이 전생의 기억과 똑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바로 퇴원 수속 밟을게요. 천녀는 망설이며 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보았다. 어머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검사 좀 더 하세요. 의사도 며칠 지켜보라고 했잖아요. 헛소리. 의사가 그렇게 말해야 돈을 쓰지. 네가 속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나를 향했다. 안 그러니 며느리야.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녀는 내가 나서서 입원하셔야 해요 라며 체면을 살려주길 바란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모른 척하며 담담히 말했다. 어머니 말씀대로 큰 병원은 돈만 많이 들어요. 작은 의원도 치료는 다 되고요. 아니면 매일 운동하시면 금세 회복되실 거예요. 예상치 못한 내 동조에 시어머니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따라 말했다. 그래, 맞다. 작은 의원도 좋아. 싸고 알차지. 우리 그냥 가자.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일부러 기침까지 해가며 어지러운 척했다. 나는 무심했고 천녀는 허둥대며 붙잡았다. 어머니, 어지러우시면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병원비 내고 올게요. 무슨 병원비?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눈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다. 난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중요한 건 절약이야. 말은 단호했지만 몸짓은 머뭇거렸다. 나는 그녀가 후회할 틈을 주지 않고
천년을 끌어 작은 의원으로 옮겼다. 진료는 대충, 약도 진통제 하나만 받아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시어머니는 약을 삼킬 때마다 일부러 내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전생에는 내가 비싼 외국 약을 사다 바쳐도 그녀는 너무 비싸다고 불평했다. 이번 생에는 값싼 진통제만 먹으니 며칠 지나자 온몸이 더 불편해지고 정신도 가라앉았다. 나는 오히려 이 사실을 밖으로 흘렸다. 시어머니가 절약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신다. 고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칭찬했고 그럴수록 그녀는 체면을 지키려 더 집착했다. 얼마 뒤 집안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 수리도 교체도 절대 안 된다. 누군가 새 에어컨 얘기만 꺼내면 그녀는 소리내어 울며 난리를 쳤다. 남편이 사오겠다고 하면 또 나를 떠보듯 말했다. 리마나, 요즘 날씨가 너무 덥네. 나는 못 들은 척했다. 조금 뒤 이번엔 나를 곁눈질하며 한숨을 더 크게 내쉬었다. 하오하오는 어릴 때부터 더위를 많이 타는데 나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전생에 나는 결국 새 에어컨을 사들였고 그녀는 온 동네에 낭비하는 며느리 소문을 퍼뜨렸었다. 일주일을 버티다 못한 천녀는 결국 퇴근길에 설치 기사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새 에어컨이 설치되고 시원한 바람이 퍼져나오자 그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남편이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쉴 틈도 없이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따라오고 있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바로 눈빛이 번쩍였다. 새로 달린 에어컨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제일 먼저 입을 연 건 장 아주머니였다. 계란씨, 집에 에어컨 새로 달았구나? 돈 꽤 들었겠네? 시어머니는 곧바로 얼굴을 찡그리며 장 아주머니 손을 잡았다.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다 우리 집 안에 있는 돈만 펑펑 쓰는 연 때문이에요. 비싼 것만 사자고 떼쓰질 않나 절약할 줄을 몰라요. 언니도 알잖아. 우리 젊을 땐 에어컨 없이도 잘 살았어. 요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못 참지. 몇 천짜리 에어컨을 덥석 사대는 거 보면 속 터져요. 장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사는 꼴 보니 알만하네. 언니는 맨날 절약해서 시장에서 채소 주워다 끼니 때우는데 며느리는 물 쓰듯 돈 쓰고 내 자리에였어도 화났겠다. 왕 아주머니까지 곁들여 비웃는 눈길을 나에게 보냈다. 몇 사람이 번갈아가며 나를 몰아쓰자 시어머니는 가운데서 은근히 입꼬리를 올렸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설치 기사들이 막 나간 걸 본 그녀는 내가 결국 못 참고 돈을 쓴 거라 확신했을 터였다. 그래서 일부러 친구들을 데려와 나를 집단으로 압박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절약을 지킨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그때 천년이 방에서 나왔다. 손님이 있다는 걸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어머니까지 있다는 걸 확인하자 곧 긴장한 기색이 역력해졌다.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신이 나서 친구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서 며느리가 뭐라 해도 그냥 들어줘요. 에어컨 몇 천이나 하는 걸 사자고 해도 고분고분 허락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해. 천녀는 제자리에 서서 손바닥에 땀을 흘리며 나를 힐끔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초조했다. 나는 일부러 눈가를 붉히며 그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천년, 당신 왜 이렇게 낭비가 심해요? 그 순간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시어머니 얼굴의 웃음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라고 했니 방금? 나는 그녀를 향해 돌아서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 에어컨은 천년이 몰래 산 거예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경악하며 외쳤다. 아들, 며느리 말이 사실이야? 천년은 풀이 죽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인 못 살겠더라고요. 못 살긴 왜 못 살아.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전에 제가 에어컨 바꾸자고 했을 땐 어머니가 펑펑 쓰는 연이라며 막았잖아요. 당신도 절약해야 한다고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혼자서 제멋대로 사와? 나나 어머니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동네 아주머니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천녀는 얼굴이 붉어져 허둥대며 내 손을 잡았다.
조용히 해.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어쩔 수 없으면 돈을 펑펑 써도 돼? 나는 손을 뿌리치며 더욱 크게 소리쳤다. 예전엔 내가 고기 조금만 사도 당신이 낭비라며 욕했잖아. 그런데 당신이 수천짜리 에어컨을 사면 당연한 거야? 그게 바로 당신이 말하는 절약기야? 시어머니가 다급히 나섰다. 아들아, 네가 그래도 우리랑 상의는 했어야지. 그래도 집을 위해 그런 거잖니. 나는 그녀를 향해 울먹이며 따졌다. 집을 위해서면 돈을 막 써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뭘 사든 낭비라 욕하면서 아들이 돈을 쏟아부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 제가 쓰면 죄고 아들이 쓰면 돌이라는 거죠? 내 말에 아주머니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천녀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리며 변명도 못했다. 시어머니 역시 체면이 구겨져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결국 아들을 붙잡아 에어컨을 당장 반품하라며 다그쳤다. 천녀는 끝내 방법이 없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에어컨이 사라진 그날 밤 천녀는 더위에 뒤척이다가 몇 번이나 욕실에 들어가 찬물로 몸을 식혔다. 결국 다음날 그는 고열에 시달렸다. 그리고 보름쯤 지났을 때 집안에 전기가 나가버렸다. 천녀는 인상을 찌푸리며 차단기를 확인했다. 몇 번을 올리고 내려도 불은 들어오지 않았다. 아마 전선이 타버린 것 같아. 전기공 불러야겠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목청을 높였다. 무슨 전기공이야. 그냥 고장 좀 난 거잖아. 네가 직접 고치면 되지. 뭘 돈을 쓰니? 사람 부르면 최소 50은 깨져. 돈 아깝게. 그 말은 전생과 똑같았다. 그때도 전선이 타버려 내가 전기기사를 부르려 하자 시어머니가 극구 반대했었다. 나는 위험하다며 천년을 억지로 기사 불러오게 했었다. 하지만 이번 생에 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당신이 직접 고쳐. 그래야 절약이지. 쓸데없이 돈 낭비할 필요 없잖아. 천년은 어머니에게 반박하지 못하고 이를 악물며 남은 전선과 연장을 꺼냈다. 나는 묵묵히 소파에 앉아 지켜봤다. 시어머니가 재촉하는 소리에 떠밀려 그는 허둥지둥 콘센트를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단 1초 후 그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더니 쿵 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손에는 아직도 연결하지 못한 전선을 움켜쥔 채였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그런데 그의 팔을 붙잡는 순간 전류가 그대로 전해졌다. 약! 처참한 비명과 함께 그녀 역시 바닥에 쓰러졌고 온몸이 경련했다. 하우하우는 겁에 질려 울부짖으며 달려왔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담담히 구급차를 불렀다. 의사가 도착했을 때 천년과 시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셋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체력이 약한 시어머니는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남편과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천녀는 목소리가 갈라진 채 간신히 말했다. 리만, 왜 나를 말리지 않았어? 아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매달렸다. 엄마, 왜 달라진 거예요? 원래라면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줬어야지.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구나. 이들도 나처럼 다시 살아난 거구나.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며 귀에 속삭였다. 달라졌다고? 전생에 당신들은 나를 절약 모른다 욕했지. 그래서 이번 생엔 절약했어. 그런데 왜 또 불만이야? 천녀는 숨을 헐떡이며 손을 뻗으려 했지만 힘이 빠져 허공만 가르켰다. 그건 다르잖아. 나는 싸늘히 웃으며 눈가를 적셨다. 전생에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당신들이 뭐라 했지? 평소에 절약했으면 돈이 있었을 거다 했잖아. 그래서 이번엔 내 말대로 했어. 치료 안 해. 절약하는 거지. 천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왜 안 돼? 내가 직접 죽이는 것도 아닌데 그냥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내가 전생에 당했던 일이야. 아들은 울며 매달렸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 철이 없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살려줘. 난 엄마 아들이잖아.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순간 아이의 눈빛에 희망이 번졌다. 하지만 곧 손을 거두며 차갑게 말했다. 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아마 내가 구했을 거다. 하지만 이제 넌 알고 있잖아. 그렇다면 얌전히 죽는 게 맞아. 모른다면 더더욱 죽어야 하고.
그렇게 말하고는 의사들에게 그들을 맡긴 채 병실을 나왔다. 결과는 전생과 똑같았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해 두 사람은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재산은 내 손에 들어왔다. 통장에 찍힌 100만의 잔액을 확인한 나는 차갑게 웃었다. 천녀는 항상 비자금을 숨겨왔고 시어머니도 수십만을 손에 쥐고 있었다. 예전엔 절약을 외치며 나를 낭비하는 며느리라 욕했다. 나는 집안 살림을 꾸리느라 매푼 허리띠 졸라맸는데 결국 돈을 못 지키는 여자라는 오명만 뒤집었었다. 이제야 알겠다. 절약하다가 죽은 건 그들이었고 결국 돈은 모두 내 것이 되었다.